자, 민주당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순회 경선 시작했습니다. 어제요,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70%가 넘는 득표율로 정말 말 그대로 압승을 했습니다. 당시 모습, 그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듣고 저희가 토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향인 경북 지역 당원 투표 포함된 만큼 이유와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58% 이상 났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40%의 권리당원, 대의원 3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했을 때 이 수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이게 첫 지역 이 경선부터 압승을 하면서 기선제압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정이었고요. 강원과 이제 TK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에게 당세가 좀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권리당원 투표에서 74% 이상을 기록한 이재명 후보에게 좀 더 이제 승기가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고요. 다만 이번 지금 공개가 된 결과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 투표만 공개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대의원 투표라든지 국민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있을 이제 한 달여간의 대장정을 지켜봐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첫 번째 투표에서 74.81%라고 한다면 2위인 박용진 후보와 강우시 후보를 합쳐도 전혀 지금 상대가 안 되는 정도의 득표율이 나온 것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전당대회 변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어쨌든 그 투표 결과에서 승기를 잡은 만큼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 기세를 그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지금 당내에 있던 어대명 기류를 이 97 그룹이 깰 수 있을까, 이변을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았는데 이변은 없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두 후보의 소감 들어보시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 보죠. 여론조사 이런 부분이 추격하는 저로서는 추격의 발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충청 지역을 반환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호남 또 서울까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단일화의 필요성. 근데 안 되고 이제 전당대회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 이후에 그러면은 단일화 이슈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제 오늘 인천까지 결과가 나오면 알겠습니다만 단일화하면 뒤집힌다. 이런 예상이 가능하면 단일화가 되겠지만 단일화해도 별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단일화할 이유도 없고 이 후보들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그 사퇴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대명이라는 말이 일찍부터 나왔던 이유가 선거 구도가 일단 1대2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 한 사람과 비이재명 후보 두 사람. 그러니까 1대2로 싸우니까 혼자 싸우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인물 구도 측면에서 보더라도 두 분은 이제 국회의원이긴 합니다만 이 대선 후보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은 300분의 1의 어떤 정치적 지분이 있다라고 하면 대선 후보는 최소 이 150명 국회의원의 어떤 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물 경쟁력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를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 바람인데 이번 민주당의 경우에는 강한 야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이 당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세대 교체 바람보다는 강한 야당에 대한 바람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이 의원이 무난하게 당대표, 무난한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당대표 선거뿐만 아니라 이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이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많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친 이재명계로 꼽히는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 어제 순회 경선 결과에서 1위를 했습니다. 자, 8명 중에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이 경쟁. 친명계 인사들이 굉장히 순위권, 상위 순위에 올랐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제 그 최고위원 이 순회 경선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 예, 근데 제가 보기에도 아무래도 현재 이재명 의원의 이 당장 1차 결과만 봐도 굉장히 높잖아요.
득표율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과 함께 손을 잡고 가겠다. 이른바 이재명 마케팅을 했던 최고위원들도 상대적으로 같은 흐름에서 또 높은 지지세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예를 들면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측근이라고 모두라고 분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또 젊은 인사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마케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민정 의원이 지금 2위로서 그래도 이른바 비이재명교가 아니라고 언론에서 분류하는 인물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고민정 의원이 최근에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거나 각을 세우고 또 전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고 인지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런 점도 좀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결과 같이 보셨지만 친문 그리고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의원이 이번 이 선거에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관련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쥐근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다. 고민정 의원 사악한 논리 역겹다. 이재명 의원도 이낙연 전 대표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니 지키자. 하나가 되자라는 글에 쏟아졌던 말들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동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분열보다는 당의 통합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런 고민정 의원의 읍소가 통할까요? 통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8월 28일 전당대회 이후에는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고 그 이후부터는 야당으로서 이제 강하고 선명한 야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그리고 이제 여권의 어떤 잘못된 실정에 대해서는 또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요. 전당대회 전까지는 뭐 개파가 됐던 뭐 정책이 됐던 뭐 모든 것을 내놓고 갈등하고 뭐 경쟁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전당대회 이후에는 또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호 위원장도 지난번에 민주당 내에서 항상 그 논란이 많았던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수박이라는 단어, 수박 금지령도 나왔었던 얘기가, 왜냐하면 야당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적어도 어떤 얘기든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서로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단어 쓰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었고, 그런 문제의식에는 모두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에는 하나 되는 민주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는 하나 되는 민주당이 되려면 이 비명과 친명계가 약간 균형을 좀 잡아야 되는데, 지금 최고위원 경선 결과를 보면 윤영찬 그 의원이 상당히 지금 당선권에 지금 근접해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비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윤영찬 그렇습니다. 의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이 될 텐데 그 중에 유일하게 뭐 비명계라고 볼 수 있는 의원은 고민정 의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민정 의원만 이 최고위원이 되고 나머지 이 비명 그 의원들이 다 낙선하게 된다라면 친 이재명계로 완전히 당이 4대1, 그러니까 80대 20의 구도로 그 재편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반대로 윤영찬 의원이 최고위원이 당선이 된다라면 3대2, 어떻게 보면 약간 균형 잡힌 어떤 당의 어떤 그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그 대표의 어떤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이 그 지도부가 구성이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큰데, 윤영찬 의원이 최종적으로 최고위원이 될지 아니면 낙선할지 좀 지켜보는 것이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금 보면은 오늘 이제 두 번째 지역 순회 경선 뭐 제주, 인천 지역 승부를 이어간다고 해서 아마 이제 결과도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오늘 기사가 나왔던 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문재인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데, 김경수 전 지사를 얼마 전에 특별 면회를 했다. 이것이 이제 사명 복권이 된다면 이 야권의 어떤 권력 구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가 나온다고 하면 뭐 야권 많이 바뀌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구심점이 되려 그러면은 대선 후보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김경수 전 지사는 아마 대선 후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까 이제 사면 복권 논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적어도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선거, 여론, 이거를 그 조작한 혐의로 수감됐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정치적 지도자가 된다, 이건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고, 일부 이제 친문들 내부에서는 어떤 이제 뭐 응집력을 갖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그 이재명 대세를 뒤집는 데는 뭐 역부족인 것 같고, 하나 걱정되는 게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우리가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주류와 비주류가 이상적으로는 한 6대4 정도,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한 7대3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데, 지난 그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도 보면은 뭐 워낙 그 이준석 대표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75대 한 25 정도로 나왔고, 지금 이제 우리 부차장은 8대가 될 것 같다 그러는데,
고민정 의원은 지금 그 친문계라기보다는 친 이재명계로 가까이 가려는 걸로 보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민정 의원이 제주도 가셨었죠. 그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휴가 중이었는데 두 분이 만나셨나요? 왜 제주도까지 가서 만났다는 보도가 안 나왔는지 굉장히 저는 의아스럽고, 지금 고민정 의원의 고민은 뭐냐면은 지금 최고위원도 당선돼야 되지만 2024년에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추미애 전 대표가 지금 바짝 이재명 그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저소득층이 그 국민의힘 지지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지하죠. 그럼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고민정 의원을 비주류로 놓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만약에 물론 이제 나중에 변화가 있겠지만 이대로 가면은 선출직 5명 했다가 이제 이재명 저 대표가 되면 지명하는 최고위원이 또 2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까지 하면은 뭐 9대0, 10대0으로 100% 이재명 당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고, 그럼 향후에 여당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이제 제가 주목하는 점은 송갑석 의원이 유일하게 지금 저 최고위원 후보 중에 이제 호남 출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호남이 지지 기반인 우리 저 민주당에서 대표는 물론이고 저 최고위원회도 호남 출신이 한 명도 없다? 이게 실질적인 지지를 반영하는 건가요? 그래서 20일 날 전북, 21일에 뭐 광주, 전남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다른 지역처럼 호남에서 그렇게 많은 득표를 할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전당대회 첫 번째 순회 경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재명 의원의 인물 초점 맞춰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요. 이 의원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관련한 수사 진행 중이고요.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이 순짐체 발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평론가님께 여쭤보기 전에 저희가 관련한 당시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 의원이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 목소리를 들어본 뒤에 분석을 이어가 보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이제 이재명 의원이 경기지사로 있던 시절에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리, 그러니까 정책심사위원회에 있었던 게 나중에 드러나서 논란이 됐어요, 평론가님. 물론 이제 경기도 산하기관의 비상임 이사도 한 것으로 지금 이제 드러나고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재명 의원 개인은 진짜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산하기관의 비상임 이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정말 이 사람을 내가 모르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인지를 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무슨 무당의 나라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역풍이 불고 있는 것이고, 특히 당내 지금 경선 과정에서 박용진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도 이렇게 해명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시공방이 당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좀 잘 해라는 식으로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조사가 자칫하면은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사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국면이 전당대회의 어떤 기류를 바꿀 정도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워낙 이재명 당시 후보가 공격을 받았고 경기도지사실현에는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이재명 의원이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이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별개로 이것이 전당대회에 큰 영향을 미친 게는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법 리스크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게 또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언론들에 따르면 이재명 의원 자택 옆집 논란도 있었죠. 대선 당시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이 합숙소로 쓰였지만 사실상 이 선거사무소로 활용됐다는 의심을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모르는 집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지금 보면 이 수행비서 배모 씨, 이 법인카드 의혹의 핵심 인물 배모 씨가 이 집을 부동산에 내놨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논란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옆집이 이제 뭐 GH 공사의 합숙소로 사용이 됐는데 그게 뭐 선거 사무실로 이용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선 과정에서 뭐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제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 옆집을 이제 부동산에 전세 계약을 내놓았을 때 이제 집주인 측에서 배모 씨가 그것을 내놨다라는 이제 의혹들이 나온 건데요. 사실 저 집의 집주인은 이제 80대 어떤 노인이라고 밝혀져 있는데 그 네. 노인의 아들분들이 김혜경 씨와 뭐 배모 씨와 친분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아무래도 있고. 친분이 있다 보니까 집주인들 대신해서 전세 계약을 좀 내놔준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여기까지가 지금 나온 얘기인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이 GH의 합숙소가 뭐 이재명 의원의 어떤 뭐 선거 캠프로 쓰였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떤 근거라든지 객관적인 자료가 나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내용들이 수사기관에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흘러나오는 부분, 그 부분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정치적인 공세가 있는 거 아니냐,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GH 관련된 것도 앞으로 수사가 다 진행되고 결과를 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자꾸 이 수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지엽적인 얘기들이 언론으로 통해서 공개되는 부분들은 좀 부적절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김혜경 씨 소환이 임박했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차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 경찰의 수사 능력과 검찰의 수사 능력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출범 이제 석 달이 다 되도록 이게 제기되기는 대선 전부터 지금 제기된 문제 아닙니까? 네. 관련자 소환을 통해서 최소한 이 중간 수사 결과라도 발표할 만큼 충분한 수사할 시간이 있었는데 아직 이렇게 그 결과를 내놓지 않는 것은 수사를 해보니 뭐 마땅한 어떤 혐의점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제 어떤 뭐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고 선거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정치적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 그 수사 결과 발표를 좀 지연시킬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종 수사 결과는 나중에 뭐 기소 여부는 나중에 결정한다 하더라도 네. 최소한 국민들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어떤 논란에 대해서는 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중간 수사 결과 정도는 이 발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근데 이런 얘기가 좀 당에서 들려오더라고요. 지금 우선 이 의원과 관련해서는 법카 유용, 그리고 비선 캠프 의혹, FC 성남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장남 도박 논란까지 수사가 계속 한창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건 하나라도 이제 기소를 당하게 된다면 당헌상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당 대표직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당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개딸들, 이 의원의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 당헌을 개정하자 이런 목소리가 있다고 하고 실제 굉장히 긍정적 기류라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그 일요 뉴스웨이 라이브에서도 그 문제 한번 제기됐었죠. 그렇습니다. 당헌 80조죠. 부정부패로 기소되면은 사무총장이 당직을 정지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민주당 일부에서 그럼 뭐 당헌 개정하면 되지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유 설마 당헌까지 개정하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재명을 위한 위인 설법 뭐 입이 되는 거죠. 완전히 이재명의 사당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지금 개딸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게 무슨 새로운 이제 뭐 정책 제안 플랫폼 이런 거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 게시판을 만든 것 자체도 이 지금 당헌 개정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 의심하고 또 이재명 그 의원이 얘기했던 그 욕설 플랫폼인가요? 그것도 다 이런 식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기획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게 하는데 지금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지금 수사를 피치를 하는 거는 전당대회 일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검수완박법 시행이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선거법은 또 6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측면도 그렇죠. 있고 해서 일정이 어차피 8월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재명 의원은 그 압수수색 법인카드 관련해서 그 국고손실 혐의로 압수수색할 때 그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국고손실 피의자로 김혜경 씨하고 함께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원이든 전직 대통령 후보였든 당 대표든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피해가는 건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겠죠. 그래서 네. 당 대표가 되는 건 뭐 그 민주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사법기관, 그러니까 검찰, 경찰은
어떤 지위에 있든 그 지위가 높든 낮든 네. 그건 관계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론가님, 근데 당 내에서도 이 당원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뭐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거꾸로 드는 생각이 최근에 통일부 장관이 명언을 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기소가 된다고 해서 곧 유죄다. 이 사람이 범죄다라고 확언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상대가 있는 총선을 하거나 할 때는 아마 이 기준을 엄격하게 하지만 당내에 있는 여러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기소가 되는 것만으로도 당직을 박탈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일단 1심 판결까지는 봐야 된다. 이런 논의는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이재명 의원이 압승을 거둔 민주당 첫 순회 경선 결과하고요. 당내 움직임, 당원 개정 움직임까지 분석 이어가봤습니다.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